이 작품을 읽은 순간부터 나는 저자와 친교를 갖고 싶었다. 나의 이런 마음은 무척 좋은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문학자들 중에서 내가 사귄 단 한 사람의 참다운 친구였으니까. 나는 꽤 오래 그리고 완전히 그를 내 참다운 친구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파리로 돌아와서 내가 쓴 고백록의 원고를 의탁한 것도 그에게였다. 의심 많은 장자 그도 그 희생자가 된 다음이 아니고는 배신과 거짓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나는 부장발 남작 부인과 브로이 후작 부인이 나를 동정해서 언제까지나 무일푼 상태로는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든든히 여기게 되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 자, 이제 뒷뱅 부인 댁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하자. 이쪽은 좀 더 오랜 결과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뒷뱅 부인은 다 알다시피 사미엘 베르나르와 뽕떼너 부인 사이에 난 딸이었다. 뒷뱅 부인의 세 자매는 참말 까리떼스의 새 여신이라고 해도 좋았다. 뚜슈 부인은 킹스턴 공작과 눈이 맞아 영국으로 도망했다. 둘째인 아르띠 부인은 꽁띠 대공의 애인이며 단 하나의 진정한 여자친구였고 빛나는 재치와 언제나 변함없는 명랑한 기질과 그것에 못지않게 유순하고 친절하며 그 호감이 가는 성격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여성이었다. 끝으로 뒷뱅 부인은 세 사람 가운데 제일 미인이었고 품행면에서도 이러니 저러니 비난을 받지 않은 단 한 사람이었다. 뒷뱅 씨가 그의 시골에서 이분의 어머니를 극진히 대우한 답례로서 그 어머니는 징세 청부인의 지위와 막대한 재산을 붙여 딸을 그에게 주었다. 즉 부인은 뒷뱅 씨의 후한 대접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파리 최고의 미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화장하던 도중에 나를 맞았다. 두 팔이 드러나 보이고 머리는 흩어진 채 화장복도 풀어져 있었다. 이러한 응접은 내게는 매우 신기했다. 나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서 당황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벌써 나는 뒷뱅 부인에게 반해버린 것이었다. 나의 당황한 모습은 그녀와 딱 마주치자 그렇게 눈에 띄일 정도로 보기 싫지는 않게 되었다. 그녀도 그것을 눈치채지는 못했다. 그녀는 저작물과 그 저자를 존중하고 교양이 있는 여성으로서 내 계획을 화제로 삼고 클라브생으로 반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식사를 하도록 붙들고 식탁에서는 나를 자기 옆에다 앉혔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금방 들떠버리는 나인지라 완전히 기분이 좋아지고 말았다. 그녀가 찾아와도 좋다고 말했으므로 나는 곧 그 권리를 남용했다. 그의 매일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매주 두세 차례는 식사를 함께 했다. 말이 하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지만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타고난 조심성을 더해 주었다. 부호의 집을 출입하는 것은 행운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내 처지에서 지금 이 문에서 쫓겨날 위험을 범하고 싶지는 않았다. 뒷뱅 부인은 애교는 있었지만 어딘지 엄격하고 찬데가 있었다. 그녀에게서 도전적인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쪽에서도 대담해질 수는 없었다. 그 저택은 당시 파리의 어느 저택에 못지않게 화려했고 사교계의 집합장소로 되어 있었다. 수에 있어서는 다소 못했으나 모이는 사람들은 각 방면의 인류 가는 사람들이었다. 뒷뱅 부인은
고관, 학자, 미인 등 화려한 평판이 있는 각 방면의 명사들과 만나기를 좋아했다. 그녀의 집에서는 공작이나 대사나 훈장단 사람밖에는 볼 수 없었다. 로앙대공 부인, 포르갈기의 백작 부인, 미르보아 부인, 브리뇰 부인, 에르베경의 부인 등은 그녀의 여자친구라고 해도 좋은 분들이었다. 뽕떠넬 씨, 생피에르 신부, 살리의 신부, 프로몽 씨, 베르니 씨, 비퐁 씨, 볼테르 씨 등은 그녀의 측근자들이며 식객들이었다. 그녀의 신중한 태도는 젊은이들을 많이 끌지 못했으나 그만큼 정선된 사교 범위는 그 때문에 한층 무게가 있는 것으로 이 빈약한 짱자크 따위는 그 틈에서 크게 빛을 내볼 자부심을 품을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대담하게 입을 열지 못했는데 언제까지나 잠자코 있을 수도 없어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썼다. 그녀는 그것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틀이나 내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그 편지를 내게 돌려주며 무언가 설교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 차디찬 말씨에 나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려던 말도 도중에서 막혀버렸다. 순간적인 정열도 희망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하여 형식적으로 몇 마디 변명을 한 다음 역시 전처럼 교제를 계속해서나 이제는 아무것도 말로서 전하지 못했고 표정으로도 나타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경솔한 짓을 잊혀진 것으로 생각했다. 뒷뱅씨의 아들로 부인에게는 전실 자식이 되는 프랑que유 씨는 부인과 나와 거의 같은 연배였다. 재치도 있고 풍채도 좋았으므로 여자에게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의 상대가 띠뺑 부인이라는 것인데 그런 소문이 생긴 것은 부인이 얼굴이 못난 그러나 마음씨 착한 여자를 그와 짝지어주고 이들 부부와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데서 나온 모양이었다. 프랑que유 씨는 제자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친교를 맺었다. 음악에 매우 조예가 깊었고 이것이 우리 둘을 연결시키는 인연이 되었다. 나는 상당히 자주 그와 만났으며 우리들은 서로 친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내가 찾아오는 도수가 너무 잦으니 조금 사이를 띄워주었으면 하고 띠뺑 부인이 말하더라고 내게 전했다. 그런 인사라면 먼저 번 편지를 내게 돌려줄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었다. 일주일인가 열흘이나 지나서 별로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남의 입을 통해 전한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프랑que유 씨 부처가 전과 다름없이 환영해 주었으므로 나는 더 묘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어찌됐든 훨씬 사이를 두고 찾아가기로 했다. 그대로 가면 아주 발을 끊게 될 것이었지만 뒷뱅 부인이 뜻하지 않은 변덕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만 자기 아들의 감독으로 와주었으면 하고 청해왔다. 이 아들은 가정교사가 바뀌어 그동안 혼자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일주일간을 나는 뒷뱅 부인의 명령에 따른다는 즐거움으로 겨우 견뎌냈지만 마치 벌을 받는 기분으로 지냈다. 이유인즉 가엾은 슈농소는 이미 그때부터 성질이 고약해져서 그 때문에 하마터면 집안의 명예를 손상시킬 짓을 저지를 뻔했고 마침내는 부르봉섬에서 목숨을 마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옆에 붙어있는 동안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나 남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했는데 그런 정도의 일이 내가 한 전부였다. 그러나 이것도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가령 뒷뱅 부인이 보수로 내게 몸을 맡긴다 하더라도 일주일을 더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